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 기본 입문 과정 부동산 세법을 맡고 있는 저는 임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해커스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영광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해커스 관계자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법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재밌고 즐겁게, 자, 여기 제가 적어놨죠? 네, 쉽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합격하게끔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월 과정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이어서 입문 과정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글자 그대로 입문 과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세법이라는 걸 아예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용어 정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장 기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게 되면은 그 어떤 용어들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으면은요 무너지기 쉬워요.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 기존에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서 열심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부동산 세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이 지금부터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세법. 네, 세금입니다. 잘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세금을 배우는 내용인데 세금 자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현행으로 따진다 그러면 총 24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배울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즉 부동산을 거래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또 거래하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팔게 될 것이고 팔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은 부동산 세법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법의 전문가가 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때 정확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을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지 밖에 나가서 써먹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만들 거냐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나가서 세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니까 나가서 거래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수업을 듣는구나. 나는 세법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회계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가서 써먹는 게 아니라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여러분들께서 공인중개사를 배우신다 그러면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거 세금이 너 중개사 준비한다는데 여러분들 그 준비하실 때 주변에다가 이야기 하시나요? 아마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대부분은 아마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꼭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야, 너 중개사 공부한다는데,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아파트를 팔 거야. 근데 세금이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세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돈입니다. 돈인데 공을 하나 더 치느냐 안 치느냐, 곱하기를 한번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단돈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아니라 1억, 10억, 20억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말을 해줘도 본전치기, 잘못 말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가족 간에도 뭐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중개사 준비를 하긴 하는데 세법은 그닥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서 배운 내용은 오직 시험을 목적으로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여러분들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법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세금에 대한 법률인데, 세금은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걷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냐면 걷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시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 입장이잖아요. 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채권자 입장하고 채무자 입장은 다르죠?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그죠? 적게 내고 싶죠? 자, 빨리 내고 싶을까요? 늦게 내고 싶을까요? 늦게 내고 싶죠. 근데 반대로 징수하는 쪽 입장에서는 빨리 걷고 많이 걷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 납세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런 게 관심 없어. 너희가 진심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법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고려하지 않을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많이 거둘 거야. 그리고 빨리 거둘 거야. 이 입장에서 바라봐야지만 세금이 해석이 돼요. 하셨나요? 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법은 이론 세법입니다. 오직 시험을 보기 위한 세금이고, 두 번째는 해석을 할 때, 문장 자체를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징수권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셔라. 이 내용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죠.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세법이 몇 차 과목인지는 아시죠? 2차 과목입니다. 몇 교시에 시험 봐요? 3교시에 시험 봅니다. 뭐 정확히 표현하면 2차 시험 중에서 2교시라고 표현을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마킹을 할 때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차 1교시, 2차 2교시, 2차 3교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체크를 할 때는 2차 2교시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세법이에요. 세법.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려면 평균 6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1차를 먼저 합격을 하셔야 2차의 시험을 봤을 때 2차 점수가 60점이 넘어가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 만약에 1차는 60점이 넘어서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 60점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차를 따로 보는 거죠. 대신 1차는 60점이 안 됐는데 2차는 60점이 넘었다. 그러면 불합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은 1차 과목이에요. 1차가 안 되면 2차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꽈락입니다. 그러면 절대 시험에 불합격하는 상태니까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넘어가면서 평균 60점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보죠. 학교론이 몇 문제 출제되느냐 하면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민법도 40문제입니다. 중개사법도 40문제고 공법도 40문제예요. 공시하고 세법은 묶어서 40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법하고 세법을 묶어서 우리가 현재 40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자, 1차만 보게 되면 총 몇 문제냐면 80문제예요. 근데 80문제에서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를 맞으셔야 돼요? 6, 8에 48, 48개 이상만 맞으시면 되죠. 물론 과목당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과목당 16개 이상씩은 맞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과목당 16개 이상이고 전체 평균 48개 이상을 맞추시면은 1차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6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잊지 마세요. 우리는 60점 싸움인 거지 100점을 맞아서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6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24개를 맞고 여기서 24개를 맞아서 나는 48개를 맞을 거야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민법하고 학개론을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면 어떤 과목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가 판단이 서요.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학개론이 잘 맞아. 그러면 학개론이 잘 되는 거고, 학개론보다는 나는 민법이 더 잘 돼. 그럼 민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략 과목을 세우셔야 됩니다. 즉 전략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전략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높게 맞추시라고요. 그러면 비전략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낮게 맞더라도 전체 합격 점수는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는 학개론이 전략 과목이야. 그러면 학개론에서 30개 맞을 목표를 세우시라고요. 그럼 학개론에서 30개를 맞췄으면 민법에서는요 18개만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해서 전략 과목을 세우셔야 되고, 과목 내에서도 전략 과목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법이다. 그러면 민법 내에서 물권법이다, 채권법이다,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느냐? 잘하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못하는 걸 공부를 해서 어찌어찌해서 이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뭐가 생기느냐면 너무 힘들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왜냐? 아니 어떻게 100점을 맞아요? 세상에 불가능은 없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렵냐? 많이 어렵냐? 조금 어렵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불가능은 아니지만은 어려워요. 100점을 맞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어려운 걸 굳이 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뭔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잘하는 것을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걸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쉬운 걸 틀리지 말고 어려운 걸 굳이 이겨내려고 하지 말자. 쉬운 것만 안 틀리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략 과목은 어떤 걸 세우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은 절대 실수하지 말고 틀리지 말자. 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험 문제에서 상, 중, 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10% 정도 출제가 돼요. 뭐 많이 출제되면 약간 20%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를 한번 잡아볼게요.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러면 20%를 잡게 되면 40문제 기준으로서 20%면은요 8문제예요. 이 8문제 포기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나는 24개 이상만 맞추면 되거든요. 만약에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50%다. 그러면 20문제가 되겠죠? 20문제 포기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20문제 포기하고 나머지 20개를 맞췄다. 그러면은 내 전략 과목에서는요. 28개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은 모르십니다. 기존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모르겠죠. 왜냐하면 한 턴을 돌아봐야 돼요. 전체 과목을 다 들어봐야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에 해당하는 문제하고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최소한 70%입니다. 여기만 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2차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40문제, 40문제, 40문제면 내가 24개, 24개, 24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도 되고요. 총 몇 개를 맞으시면 돼요? 72개를 맞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중개사법에서 30개 맞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요. 4개 덜 맞아도 되잖아요. 6개 덜 맞아도 되죠? 죄송합니다. 자, 6개 덜 맞아도 되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30개를 맞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0개를 맞고 그러면 50개입니다. 근데 나는 72개를 맞춰야 돼요. 72개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22개를 맞추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전략을 세울지는 개인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본인이 먼저 판단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법만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세법만 놓고 보면 공시하고 세법이 한 과목으로 해서 묶여서 40문제인데 그 중에 공시가 24문제고 세법이 16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4개를 목표로 잡았을 때 기본 점수 24개를 목표로 잡았을 때 세법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왜? 공시 다 맞추면요. 세법은요. 다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60점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시법책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100점 맞는 게 24개를 다 맞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점수를 어디서 채워야 돼요? 당연히 세법에서 채워야 되죠. 그래서 세법은 문항수는 좀 적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세법 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세법에서 한 문제만 더 맞춰주면 좋았을걸. 세법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걸.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법 문제가 16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부를 늦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공부를 좀 소홀히 합니다. 뭐 그건 이해를 해요. 왜? 똑같은 1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40문제짜리를 공부할 거냐 16문제짜리를 공부할 거냐 누가 보더라도 효율성은 40문제짜리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공시세법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40문제 중에서 공시가 24문제니까 공시에다가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론상. 근데 세법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었느냐면 세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 늦게 시작을 하셔요. 이게 늦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니까 결국에는 포기가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조금만 잘하시면 점수가 잘 나와요. 열심히 하시면. 근데 아예 이거 손을 떼잖아요. 아예 안 나와요. 한 번으로 쭉 찍는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이 일단 비중으로는 가장 낮지만 공부할 때는 일찍 시작을 하셔서 어느 정도 기본은 다져줘야지만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효작 과목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점수가 잘 나와주지 않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법 늦지 않게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입문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일찍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법만 놓고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죠. 세법만 놓고 판단을 해보면 16문제입니다. 그러면 16문제 중에서 60점 기준을 60% 기준을 한번 잡아본다면 몇 개 정도가 나오느냐면
약 9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60점이면. 16문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세법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10개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만 들으시면은 10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12개에서 13개 정도는 맞춰요. 16개는 그날 찍신이 내려와야 돼요. 그날 찍신이 내려와서 아 모르겠어 해서 그냥 막 찍었는데 답이 맞았다. 그러면 16개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16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이 내용 자체가 대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은 보통 학생들이 배웠을 때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표를 높게 세우지 마세요. 목표는 낮게 가장 보수적으로 세우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법은 2차 과목 중에서 3교시의 시험을 보고 공시하고 같이 봅니다. 그리고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지만 빨리 시작하셔서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세법은 16문제인데 16문제를 목표로 하지 말자. 몇 개를 목표로 하느냐? 10개. 그러면 나머지 6개는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6개는 어떤 걸 버리느냐? 쭉 수업을 들어봤는데 모르겠다. 이건 100번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계산 문제 무조건 버리세요. 물론 기존에 공부를 하셨다거나 또는 계산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문제를 풀어보셔도 되는데 그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보통 우리가 50초를 잡아요. 왜냐면 60초를 잡아야 1분을 잡아야 되는데 마킹 시간을 빼야 되니까 50초에서 약 55초 시간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쏟아야 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계산 문제 제가 무조건 풀어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계산 문제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고 찍는 거. 물론 찍는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 9월 정도에나 가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끝까지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이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고 양도를 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취득을 할 거예요. 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임대하고 관련된 소득이에요. 임대하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딱 요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까지 해서 총 5개의 세금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것이고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계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소득세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그냥 한 문제는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출제됐었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통상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4문제가 출제가 돼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여기도 통상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관련된 문제가 통상적으로 약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5회 때 시험 같은 경우는 취득세만 지금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등록면허세는 아예 안 나왔었죠.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36회 시험에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통상적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정확히 6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법을 공부하려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토탈에서 약 16문제 정도가 토탈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요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여기하고 관련 없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세법은 몇 개가 목표다? 10개가 목표다. 10개. 그러면 10개를 맞추려면 뭐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소득세는 열심히 하셔야죠. 왜? 소득세가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에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취득세가 3문제고 등록면허세가 1문제예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통상적으로 재산세가 3문제고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종합부동산세가 32회부터는 계속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그동안에 35회까지 32회 이전까지는 전부 다 1문제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놓고 보면 일단 소득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소득세하고 재산세만 할 거야. 세법 내에서. 그러면은 이걸 다 맞춘다고 하면은 9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출제가 됐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9문제 중에는 다 풀어서 맞추고 나머지 7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7문제를 한 번으로 쭉 찍으시면 하나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럼 10개 나오잖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결코 적은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건 제 입장인 거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소득세는 죽어라고 하자. 그리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중에서 들어보고 내가 좀 더 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게 잡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게 되면 점수는 그냥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보시고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안 되면 진도 자체가 안 나갑니다.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나중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소득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과정만 잘 챙기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해커스는 36회 대비 커리큘럼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입문 과정만 지금 할 겁니다. 입문 과정을 해서 총 4주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입문 내용, 즉 세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설명할 건데 4주 안에 이걸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총론을 2주간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부분을 2주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총론하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2주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해서 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기본 이론 과정이 다시 들어가요. 이건 10주간 걸쳐서 들어갈 건데, 요때 전체 범위에 대해서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가서 다시 핵심 요약, 요것도 이론 과정이에요.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8주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이론이 총 몇 번 진행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진행이 되겠죠. 이론 과정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풀어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못 풀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 그래, 나 이론 한번 들었어. 그 다음에 또 들었어. 그 다음에 또 들었어. 자, 3번을 들었고 벌써 4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시험까지. 그러면 본인들이 목표를 뭐라고 세우느냐? 나 이 정도 들었으니까 당연히 시험 점수는 한 70점 정도 나오겠지.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은 문제거든요. 이론하고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론을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내는 적응력이 없다 보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책으로 죽어라고 싸움 기술을 공부를 한다고 한들 진짜 길거리에서 골목길에서 맞닥뜨려가지고 싸워본 사람하고 맞닥뜨리면 못 이겨요. 이론적으로는 주먹이 날라왔을 때 내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붙으면요 못 피합니다. 이게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먹었을 때 술이 떡이 돼가지고 개가 됩니다. 개가 돼서 기어다니더라도 집에는 가요. 왜? 집에 가는 이유가 그만큼 내 몸에서 내 다리가 내 의식이 집에 가는 길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봤으니까 아는 거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린다고 해서 초행길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린다고 해서 가지지는 않아요. 계속 찾아보고 가야 돼요. 실수도 생기고. 근데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언제부터 되느냐면 요때 되는 거예요. 요때. 요때가 문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나왔었던 기출과정 기출문제를 쭉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외에 이제 내용이 좀 빠져 있거나 올해 나올 만한 문제들을 좀 더 추가해서 예상문제까지 여러분들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요 과정 동안에 이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이 시점에 점수가 확 뛰어요. 이 시점에. 그리고 그 점수가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 특히 이 기간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다시 출제되는 비율이 거의 60%예요. 벌써 지금 35회거든요. 35회면 연수로 따지면 35년간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출됐던 지문들 중에서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60점 이상 맞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 기출문제만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 가지고는 좀 더 불안해.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점수가.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9월, 10월에 최종 총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돼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세법은 수시로 개정이 돼요. 일단 매년 한 번씩은 개정이 되고 최소한 중간중간에 두세 번은 더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정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기출문제는 절대 못 써먹어요. 과거에 있던 기출문제가 현행 법률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기출문제를
매년 구입을 하셔서 저희들랑 같이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걸 최대한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출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전달에 미리 우리 기출 지문을 한번 특강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특강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나는 기출 지문만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거다. 이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 눈에 익숙해지니까. 제가 요 문제 푸는 방식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교재는 인문서라든지 기본서라든지 요약집이라든지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이 쭉 출간이 될 겁니다. 대신 저는 인문서나 기본서나 요약집 대신 강의 노트를 좀 쓸 거예요. 이제 PPT 자료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 노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 노트가 따로 출간이 될 거니까 나중에 그걸 구매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수업을 따라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법은 첫 번째,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세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옛날에는 암기를 했었어요. 암기를 했는데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없어요. 물론 최소한의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알파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듯 세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이해 먼저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어려운 걸 풀어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쉬운 문제를 다 틀리고 있어요. 왜냐? 이거 원래 아는 거야 하고 대충대충 넘어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쉬운 것일수록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잡아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라고요. 잘 볼 수 있는 기계는 딱 하나.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이에요. 계속 봐야 돼요. 지겹도록. 그래서 우리가 책을 딱 볼 때 이론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돼요. 이론서는 어차피 문제에서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로 그대로 적응이 되니까. 이론서는 왜 필요한 거냐면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건 문제집이에요. 근데 문제의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지문을 계속 보면서 그래, 이 지문이 맞아, 이 지문이 틀려, 어디를 틀리게 내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틀리게 내는 데 있잖아요. 계속 틀리게 냅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문제 풀 때 딱 거기만 보여요. 네. 그래서 항상 지겨워. 나 이제 이것만 봐도 답이 몇 번인지 알 것 같아. 이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더 이상 봐도 뭔가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걸 계속 봐야 될까요? 저는 새로운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요. 물론 새로운 문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별로 권장을 안 해드려요. 저는요. 지겨워도 좋아요.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그 지문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를 정도로 계속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0점. 절대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100점을 못 맞는 건 아니지만 100점을 맞으려면 여러분들이 사람이길 포기하셔야 돼요. 대인관계 다 버리셔야 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족관계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딱 4시간,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거 외에는 이 공부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 여기 안 돼. 나 여기 버릴래. 여기를 이해하는 대신 나 이쪽을 좀 더 정리할래. 그렇게 하셔서 정확히 6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걸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절대
이 점수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의를 저도 한 15년 넘게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제일 좀 어이없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 자기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야, 너 원래 똑똑하잖아. 너 원래 잘해. 걱정하지 마. 너 잘할 수 있어. 엄청 위로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줘요. 문제는 정작 본인한테는 응원을 안 해요. 아,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남들은 응원을 그렇게 하시는데 왜 자신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응원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남한테 응원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응원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건 저는 사기라고 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나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뭔데? 나 그동안에 잘해왔고, 이 험난한 세상 잘 이겨내왔어. 이 공부 이까쯤이야.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못할 거 없어. 떨어진다? 이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못한다? 이 생각 하지도 마세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한번 주변에서 공부를 좀 잘하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전부 다 무슨 생각하냐면 할 수 있어. 나 이거 왜 못해?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가장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해요. 솔직히 세법이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지는 않은데 그래도 노력은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더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점수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되도록이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네. 우리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나는 이거 재밌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100% 합격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믿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특강 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임기원 잘 믿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